상권의 생사를 이제 판가름할 때 잘 되는 상권과 안 되는 상권이 있잖아요. 들어오면 사실 기본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뭐 북촌이라던가 이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상가들이 갈 길에 있는 거죠. 가장 요즘 알 수 있는 그 시그널은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원부 구독자 여러분. 전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소봉 기자입니다. 주말마다 우리의 PD를 채우는 핫플레이스들이 참 많죠. 한때는 발디딜 틈 없던 거리가 유령 도시가 되는가 하면 또 한때는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거대한 흐름은 과연 대중의 취향이 만드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자가 만든 정교한 필연일까요? 오늘의 암안부에서는 우리가 매주 찾는 공간 뒤에 숨겨진 이 흥망성쇠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도시와 공간 비즈니스 기획자 임삼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핫플레이스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임상백이라고 합니다. 건축과 도시설계를 전공하고 20년 정도 유통과 부동산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회사를 거치면서 지금은 현재 건설회사에서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기획을 하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주택부동산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상권을 기획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대중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보통 공간기획이라고 하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뭐 컨텐츠라든가 브랜드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우리들이 찾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공간을 기획할 때는 입지를 선정하고요. 네.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콘텐츠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건설회사에서 복합상업 기획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제가 유통회사나 상권개발하는 회사에서 보통 매장 개설이라던가 이런 상권 콘텐츠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어떤 콘텐츠가 들어오냐와 어떤 공간이 기획되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테넌트,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에 앞서서 어떤 것들을 잘 기획해서 운영할수록 공간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들의 어떤 노하우랄까요? 한 군데 모아서 이번에 핫플레이스의 법칙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책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이 책의 처음 에필로그 시작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모든 공간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유가 있다. 네, 우리 암안보 시청자 여러분도 이 채널을 잘 구독하시겠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이 핫플레이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길, 경리단길, 가로수길처럼 장소형 핫플레이스가 있고요. 네. 뭐 스타필드라던가 잘 아는 이런 공간형 핫플레이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핫플레이스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획된 결과거든요. 그런 핫플레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획 요소들 사실은 일반인들이 어느 맛집을 가고 데이트를 가고 뭐 가족과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인데 조금만 유심히 보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나중에 어떤 공간에 기획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던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공간에 어떤 헤리티지가 있어. 이 공간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 함께 간 사람들과 이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서울에 산 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오래 산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17년 동안 살면서 이 서울의 일종의 작은 흥망성쇠 같은 걸 좀 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서울에 상경을 했을 때는 가로수길 뭐 이런 데가 막 뜬다더라. 그래서 그런 데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10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이 핫플레이스라는 것들이 지고 뜨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핫플레이스가 자연 발생적인 것일까 어떤 철저한 기획과 의도가 개입이 된 걸까 이런 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쓰신 책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몰려드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 공간을 찾고 싶게 만드는 전문가의 손길 같은 것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보셨고 그런 핫플레이스들은 어느 정도는 대중의 취향과는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기획자의 세밀한 기획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맛집들을 기획할 수도 있는 거고 팝업 스토어를 기획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그 공간이 키워나가는 겁니다. 핫플레이스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네. 그 SNS에서 나도 가보고 싶다 또 가게 되는 어떤 공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기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는 이제 6대4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떤 공간이 형성됐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테넌트들도 있고 브랜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40%가 되는데 그 나머지 60%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사실 진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거든요. 그런 곳이 어떤 전시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앵커 테넌트가 될 수도 있고 꼭 가보고 싶은 엄청난 큰 맛집이나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60%의 공간은 꼭 수익이 많이 좋진 않아도 사람들이 끌어들일 만한 요소, 이런 앵커의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네네. 제일 핫했던 구역들이 좀 있는데 예전만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가로수길 그리고 인사동 이런 데도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는 인사동 한 번씩 가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 왕년의 핫플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한테 외면받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 핫플레이스가 이제 외면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핫플레이스가 어떤 낡은 주거 지역의 낮은 임대료와 어떤 편안한 공간 이런 곳들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기업의 자본이 사실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너무 뻔히 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테넌트나 컨텐츠가 들어오는 순간 그런데 쇠락을 하게 되는 거고, 인사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가 계속 지속을 하려면 확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가로수길도 다 잘 아시겠지만 나로수길, 다로수길, 세로수길까지 계속 확장을 했잖아요. 저 나중에는 이름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핫한 콘텐츠들이나 그런 정말 처음에 사람들이 끌어들였던 그런 콘텐츠들이 다 뒤로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을 받아주는 공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많은 곳은 좀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대 같은 데는 망원동에서 받아주고 연남동에서 받아주잖아요. 맞아요. 그 흐름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줄 공간들은 핫플레이스가 좀 지속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막힌 공간, 뻗어나가다 보면 한계가 생기는 공간들은 아무래도 좀 지속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다 보면은 과거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렸던 공간들, 예를 들면 가로수길 이전에는 또 압구정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과거의 핫플들이랑 지금 핫플이라고 하는 망원동 네네. 혹은 또 연남동 이런 데들은 과거의 핫플들이랑 조금 양상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쇼핑을 하기 좋은 공간 이런 곳들이었다면 지금은 SNS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이런 공간들이 최근의 핫플들의 모습들인 것 같은데, 책에서는 5세대 아이돌처럼 5세대 핫플들로 나눠서 모습을 비교해주고 계신데 네네. 이 과거의 핫플들과 지금의 핫플들의 모습을 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한 5세대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세대가 90년대에 명동, 이대, 강남역, 신촌 이런 상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홍대 상권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기존에는 어떤 판매나 유흥이나 어떤 이런 소비의 핫플이었다 그러면 2000년대부터는 이태원의 문화공간, 뭐 홍대의 문화공간, 문화형 핫플로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2010년이 되면서 가로수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2015년이 되면서 이제 경리단길부터 해서 연남동 이런 골목들이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핫플이었다 그러면 10년, 15년씩 갔다가 최근에는 5년, 3년, 2년 단위로 빨라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아마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반영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SNS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정보를 아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러면 맞아요. 지금은 SNS로 바로바로 알게 되니까 어디가 핫하더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찾아가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핫플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핫플이 영원히 지속된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잘 맞춰서 순응하는 핫플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가장 뜨거운 핫플이라고 한다면 아마 성수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가기도 하고, 어떤 가상 설치 공간을 잠깐 이제 설치했다가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사진도 찍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찍은 사진들이 막 SNS에 공유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핫플이 아마 성수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수길 같은 과거의 핫플들의 전철을 밟게 될지, 아니면 이 성수동의 영광이라고 할까, 위용이라고 할까, 이게 좀 당분간 지속이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성수동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성공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공장과 창고를 기본으로 가진 어떤 헤리티지, 그리고 그거를 채워넣는 콘텐츠, 그리고 압도적인 위치. 다른 핫플들은 보통 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길, 망리단길 이런 것들은 선의 확장인데,
성수동은 면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확장할 여지가 좀 더 있는 거고요. 물론 성수동에도 연무장길이라는 1km 정도 되는 핵심 축이 있는데 현재 그 선이 점점 면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성수동은 좀 좋아질 것 같다. 근데 가장 큰 그 시그널은 뭐냐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무 시설이 사실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죠. 예, 비즈니스가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기반 생활이 갖춰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성수동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시적으로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출근해서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점심도 먹고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뭐 생활용품도 사고 이런 직장인들이 또 동시에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은 지속 가능할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아시는 거.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권의 어떤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런 표시들도 있을까요? 그 상권의 생사를 이제 판가름할 때 잘 되는 상권과 이제 안 되는 상권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웨이팅된 가게가 많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아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특정 브랜드긴 하지만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사실 기본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상권에 초점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수요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고유의 컨텐츠들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그 상권은 굉장히 오래 갈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상권이 이제 쇠퇴하는 경우 네. 첫 번째로 점포가 자주 바뀝니다. 이 가게는 저번에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뀌었네? 이렇게 자꾸 바뀌면 뭔가 영업이나 집객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공실이 오기 전에 비슷한 가게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죠. 장사 안 되고 뭐 그런 상권들 보시면 핸드폰 가게 같은 걸로 막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미쳤어요. 가게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업종으로 집적되게 되면 이제 다양성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다양성이 적다는 거는 체류 시간이 적다는 겁니다. 목적이 한두 군데만 해서 오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 알 수 있는 그 시그널은 무인 점포입니다. 무인 점포. 예, 무인 점포가 들어오면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점포가 아무리 잘 돼도 유인 점포보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무인 점포를 놓는다는 이유는 임대료는 감당하지만 인건비까지는 힘들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떠올려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주로 활동했었던 구역들이 북촌, 서촌 이쪽이었거든요. 터줏대감이라고 할 만한 어떤 지역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가게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간이 뜨니까 대기업 네. 프랜차이즈 카페 혹은 뭐 옷가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물론 용이하죠. 들러볼까 하면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명동에도 있는 가게를 굳이 네. 내가 서촌과 북촌에 와서까지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대기업의 자본이라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돈 있는 컨텐츠들은 들어오고 싶거든요. 사실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뭐 북촌이라던가 이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상가들이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자기만의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갈 길을 잃는 거죠. 우리만의 핫플레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쇠퇴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레가 될 것 같은 게 명동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네. 진짜 명동을 갔다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고 코로나 이전의 명동보다 더 부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명동의 사례를 보면 공간의 흥망성쇠라는 게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동은 네. 좀 어떤가요? 명동이 사실은 대표적인 외국인 상권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침체했던 상권입니다. 공실률이 거의 50%까지 났으니까. 근데 명동에서 제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예전에 제가 이랜드에서 이제 상권 개발을 할 때 명동은 건물주가 부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부자입니다. 왜냐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 명동은 TV 광고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기 전에는 화장품 브랜드라던가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플래그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동에 매장이 하나 들어가야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구나. 사실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만 돼도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직접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명동에 있는 브랜드들은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수익으로 영업을 해서 임대료를 채울 수는 없거든요. 일종의 광고 효과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만 해도 10평 정도가 임대료가 한 6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근데 중요한 거는 1층은 좋은데 그 1층을 쓰게 되면 4층 정도 되잖아요. 근데 4층까지 다 쓰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1, 2층만 가지 3, 4층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주로 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3, 네네. 4층으로 올라갈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동에는 임차인분이 그 브랜드를 이제 선택해서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서 수익 보장을 받는 이제 그런 형식이었고, 그렇게 한 10년 이상 갔었죠. 저도 이제 상권에 있을 때 명동 임차인 만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그 코로나가 오면서 그 테넌트들이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서, 특히 예전에 명동의 주요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입국이 제한되면서 뭐 공실률이 50% 이상까지 갔었으니까요. 근데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명동이 다시 좋아진 게, 이제는 중국, 일본 관광객 외에 다양한 국적의 그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K-팝 열풍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명동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동이 예전 못지않게 다시 살아났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상권에서만 조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경기를 잘 안 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객이 벌써 2천만을 돌파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가장 부동산에서도 핫한 게 업무나 주거가 아니라 호텔 시장. 호텔 시장도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관광객들의 수요고, 이렇게 영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상권을 많이 타겟으로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명동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홍대. 공항철도선이 뚫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남동 쪽이 외국인들이 한번 거쳤다 1박 정도는 하게 되는 상권이 돼서 홍대나 연남동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상권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외국인 상권으로 해서 영업을 하게 됐을 때는 서울 못지않은, 명동 못지않은 임팩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하는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 상권들을 찾아보면 곳곳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금 K-팝이 성장하면서 그런 열풍을 타서 외국인 상권이 대표적인 이제 명동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거는 물론 어떤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긴 하겠지만 정말 복합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된다. 뭐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그 공항철도가 뚫려서 그 동네가 네. 살아난다던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 동네에 뭐 호텔이 많이 생긴다던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시기와 교통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